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여러분들 프린트 있는 1.4절 운동의 기술부터 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운동 어떻게 기술할 거냐,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볼 것인데, 자,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한다는 의미는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구하게 되면은 나는 이 물체 운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무엇이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키느냐? 그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역학에서는 힘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힘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는 물체 위치에 대한 시간에 따른 함수를 구해내는 것이 힘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있어서 물체가 어디에 놓여져 있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벡터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뭐 100m 떨어졌어요. 그건 올바른 위치의 기술법이 아니에요. 100m 떨어져 있고 동쪽에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기와 방향은 같이 얘기해 줘야지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좌표축을 설정한 다음에 1, 2, 3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딱 특정을 해줘야지만 이 물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변위. 이게 중요한 물리량인데, 변위다. 영어로는 displacement인데,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정의는 뭐냐?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예요. 기울어는 델타 R 이렇게 씁니다. 자, 물리학에서 델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델타는 이제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델타는 어떤 물리량의 변화량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델타 R이다라는 얘기는 R이 위치거든요.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R2 빼기 R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차원 운동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X라는 좌표로 위치가 표현되기 때문에 X2 빼기 X1 이렇게 위치를 우리가 변이를 그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다. 이것이 바로 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차원 운동에서의 물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2차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물체의 위치가 어느 시간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특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물체 위치가 R1이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R2 위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두 위치의 차이가 바로 변위, 델타 R인데, 아까 전에 벡터의 차이는 어떻게 했었죠?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자, 뒤에 것의 끝점에서부터 앞에 것의 끝점으로 연결하는 그 화살표 있죠. 뒤에 게 R1이니까 R1 끝에서 R2 끝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 그것이 바로 변위가 되는 것입니다. 변위, 델타 R. 그쵸. 자, 요 이동 경로는 만약에 우리가 위치를 시간에 따라 함수로 특정했을 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뭐 1초, 2초, 3초, 3초 가까이 시간에 따라서 물체 위치를 다 연결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동 경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순간 속도 그래프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위치를 알면은 뭐 물체 운동을 완벽하게 기술한 거다라고 했는데, 속도는 뭐냐? 자, 그런 위치로부터 어떤 정보를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 평균 속도, 순간 속도가 있는데, 평균 속도는 이게 정의 자체만 알아주세요. 평균 속도는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자, 평균 속도의 정의는요, 어느 시간 간격 동안에 델타 t라는 특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변이로서 델타 t분의 델타 r로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위치가 변화하는지 그런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순간 속도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순간 속도는 순간적인 속도, 말 그대로. 그쵸. 순간적으로 얼마나 얘가 빠르기로 변화하고 있느냐, 위치가 변화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위치의 시간에 따른 미분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일단 일반물리 수업을 들으실 때에 어느 정도 이제
수학적인 기초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건 이제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찾았다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학부 때 수업을 들었다든지 어떤 그런 경험만 있으시면 되고요. 많이 까먹으셔도 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미분 다 아시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위치의 시간에 따른 미분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분. 자, 그래서 내가 R이라는 위치 벡터를 시간에 따른 함수를 알고 있다면은 그걸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바로 속도 벡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속도의 의미는 얼마만큼 빠르기로 위치가 변화하고 있는지 순간적인 어떤 위치 변화량으로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단위 벡터를 표현하면 역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별로 x의, y의, g의 수로 이렇게 성분을 표시할 수 있겠고 각각의 성분은요. 예를 들어서 vx는 x축의 위치에 대해서 시간 미분한 것이고 vy는 y축 위치를 시간 미분한 것이고 vg는 g축의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벡터 물리량이에요. 왜냐면 위치가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미분한 것도 벡터 물리량입니다. 다시 말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크기가 빠르기겠죠. 그 다음에 방향도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 그쵸. 그것이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 날아가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방향이 바로 속도의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빠르기로 날아가냐. 그쵸? 시속 300m/s로 날아간다. 그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스피드라고 부르는데, 속력은 이제 V라고 쓰는데, 얘는 이제 스칼라량이에요. 속도의 크기. 그 크기만 나타내는 것을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V는 속도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원 운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차원 운동도 쉽기 때문에 자, 1차원 운동이라는 함은 1차원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기술하는 것인데 1차원상 앞뒤로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렇게만 딱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간과 위치에 대한 2차원 그래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실 때 각각의 축이 나타내는 물리량이 뭔지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그래프는 X축이 시간이에요. Y축이 위치입니다. 1차원상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특정을 다 해주고 있죠. 이 그래프를 알면 우리는 이 물체의 1차 운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0초일 때, 이 위치에 있구나.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운동의 속도는요, dt분의 dx죠. x를, 시간을 미분한 거니까. 자, 우리가, 미분의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는요, 그래프에서 접선이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어느 t1 시점에서의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해석하는 것 내용들 그런 것들도 잘 아실 필요가 있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 순간 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순간 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자 어떤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지금 이거는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x축이 x 위치고요. y축이 y 위치입니다. 2차원상에서 물체의 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어느 딱 시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이동 경로의 딱 접선 방향이 돼요. 왜냐하면 이동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라인을 따라서 이러한 이제 커브를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한 상상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빠르기는 그쵸? 그 이동 경로의 접선 방향으로 지금 물체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 바로 순간 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학적으로도 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2차원상에서 물체 이동 경로가 주어지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의 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엔 가속도 보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역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있는데, 평균 가속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 간격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량이 되죠. 예를 들어 속도가 일정하게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럼 가속도가 제로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막 속도가 변한다든지 더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느려진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도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방향만 바뀌어도 속도가 바뀐 거예요. 그것도 가속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가속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 순간적인 가속도 마찬가지. 이번에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그렇게 정의하게 되겠죠. 혹은 위치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거 그렇게 순간적인 가속도를 정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ax, x hat, y, ay, y hat, ag, 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성분들이고 위치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것들로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쵸? 자, 이건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가속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 잘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여기 여러분들 그 노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속도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건 지금 마찬가지로 x, y, 즉 2차원상 운동에 대해서 이동 경로를 이렇게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건 이동 경로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요. 속도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접선 방향이 바로 속도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가속도예요. 가속도. 자, 가속도 방향을 어떻게 따지냐면은 자, 지금 대표적으로 P점과 Q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자, P점에서 여기 이제 어떤 곡률이 있죠. P점에서의 지금 이동량이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휘어지는데 그 점을 접하고 있는 어떤 원이 있는데 곡률 반경이 그쵸, 접하는 곡률 반경이 있겠죠. 그쵸? 얘는 좀 급하게 변하니까 곡률 반경이 좀 작습니다. 반면에 Q는 여기도 이제 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접하는 원은 좀 큰 원이 되겠죠. 곡률 반경이 좀 큰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속도는요. 가속도는요. 역시 벡터량이죠. 그쵸? 크기하고 방향이 있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 자, 그럼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화하는 건데 그쵸? 자, 속도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가속도가 있기 위해서는 속도의 크기가 변화하거나 방향이 변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항상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접선 방향, 어느 이제 특정한 지점에서의 접선을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률 여기 접하는 원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 성분이 있어요. 어느 지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걔네들은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수직입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 가속도 그걸 AT라고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를 지름 가속도라고 불러요. 지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바깥을 향하는 방향, 방사형으로 바깥을 향하는 방향을 지름 방향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이 지름 가속도는 AR이라고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선 가속도는 AT라고 씁니다. T의 의미는 탄젠셜이 접한다는 의미거든요. 탄젠셜. 그 다음에 지름이라는 것이 영어로 레디얼이라고 해가지고 AR은 지름 방향 가속도, 접선 가속도는 AT라고 씁니다. 자, 얘네 둘은 항상 수직을 이뤄요. 자, 그리고 접선 방향 가속도는 말 그대로 접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경로의 접선 방향, 즉 순간 속도 방향은 똑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름 방향 가속도는 이제 중심을 향하게 되는데, 자, 지름 방향 가속도는요,
속도가 변하는데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떤 이제 공류를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방향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가속도를 바로 이제 지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따가 원운동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AR은 R분의 V제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원운동할 때 왜 원운동할 때 중심을 향하는 지름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고, 여러분들 이건 꼭 외워두세요. AR과 지금 AT 요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접선 방향 가속도는요. 이번에는 얘는 이제 지름 가속도는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 접선 가속도는 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dt분의 dv, v가 속력이잖아요, 그죠? 속도의 크기, 속력이 변화하는 그 비율로서 접선 가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꼭 외워두세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속도는 항상 2차원 운동에서 3차원도 마찬가지겠죠. 2차원 운동에서 두 가지 성분이 있다. 하나는 지름 가속도, 또 하나는 접선 가속도가 있는데요. 지름 가속도는 방향만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 크기는 R분의 V제곱이에요. R은 이제 접하는 원의 반경이 되겠고요. V는 그 시점에서의 속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름 가속도는 속력이 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가속도예요. 그 dt분의 dv, 속력이 변화하는 그 비율로서 접선 가속도가 정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Q주점이다. 그러면 접선 방향 가속도는 요 방향이 되겠고요. 얘는 이 시점에서 속력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접하는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 가속도를 지름 가속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AR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가속도는 이것의 두 가속도의 벡터 합이니까 약간 비스듬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동 경로를 보면서 이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의 속도 방향이 어디겠다, 가속도 방향이 어디겠다, 그런 것들 잘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요 부분이 조금 내용이 약간 어려운데 요 부분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원운동 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기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에 넣어놓는 기본 예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문제들만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저한테 뭐 서웨이도 있고요, 할리데이 다 책이 다 있습니다. 기본서가 다 갖고 있는데 제가 기본서를 잘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잘 검토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 기본적이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만 추려내가지고 할리데이, 서웨이 공통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들만 딱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 기본 문제들, 프린트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그런 기본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나의 것으로 꼭 소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문제 1-1번 보면은요. 자, 1차 운동이죠. 1차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위치가 딱 주어졌습니다. 3차 식으로서 주어졌는데, 자, 문제 볼까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임용시험 이런 문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이건 정의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요. 시간을 미분한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가속도는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dt분의 dv, 그러니까 6t 마이너스 6,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서는 뭘 물어봤죠?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그 시간을 구하셔요.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좀 물어봤어요.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단지 그냥 속도가 0인 위치를 찾으라, 0인 시점을 찾으라가 아니라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이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자, 어떤 물체가 1차원 운동에서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 자, 실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실제 요 함수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요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다 그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건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0초에서 여기가 2초이고 여기가 3초인데 자, 0초에서 원점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x가 음수 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좌표 측에서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하죠.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시간함수로서 그것을 시간을 미분한 것인데 그것의 기하학적 의미는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2초 왼쪽에서는 접선의 음수니까 왼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2초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속도의 방향이 바뀔 때는요. 딱 미분이 제로가 되는 지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속도가 제로가 되는 그 지점을 찾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로가 되는 bt가 제로가 되는 점이니까요. 이거서 3t제곱 마이너스 6t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t가 2초이다. 2초일 때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3초에서 물체의 속도 및 가속도를 계산하죠.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3일 때 이제 위치가 제로인데 속도는 v3는 계산해주면은요 9m/s 나옵니다. 자, 집어넣으면요 가속도는요 집어넣으면 3, 6, 18, 12가 되고요. 항상 계산할 때는 단위를 꼭 최종적인 단위를 SI 단위로 잘 붙여주셔야 돼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m/s,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을 미분하기 때문에 m/s 제곱 이런 식으로 SI 단위를 최종적으로 잘 붙여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는 3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것이 기울기가 이제 9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치, 그 다음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 운동 중에서 중요한 운동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등가속도 운동, 또 하나는 원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역학에서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과 원운동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연낙하 운동. 물체가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9.8m/s 제곱으로 낙하한다. 자연낙하 운동.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한 균일한 전기장이 걸려져 있을 때에 거기 입사된 어떤 물체의 운동 이런 것들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일정하다 그러면 항상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잠꼬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식들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등가속도 운동이다. 말 그대로 등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가 상수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제 아까 전에는 위치로부터 속도, 가속도로 이렇게 거꾸로 원래대로 이렇게 추려 나갔는데 이번엔 거꾸로 가속도로부터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시간을 미분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속도는 가속도를 적분한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정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분, 부정적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정할 수가 없다. 즉 부정상수, 정할 수 없는 상수 안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한 상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시간에도 적분하면은 시간에 따라 1차 함수가 되죠. 그 앞에 시간 앞에 붙어 있는 게 그 상수 값이 되고, 그다음에 값을 알 수 없는 부정상수가 하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V0라고 쓸 건데, 자, 이 V0 의미는 뭐죠? 자, 일단 모르는데, 양변에 t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t가 0일 때의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속도입니다. 초기 속도. 그래서 V0는 초기 속도이고, 초기 속도에 대해서 V0 플러스 AT 이렇게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즉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1차 함수가 된다는 것이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위치를 시간을 미분한 거니까 이 속도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적분해주면은 위치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부정 적분이에요. 한 번 더 적분해주면은 자, AT제곱, AT를 적분해주면 뭐가 되죠? 2분의 AT제곱.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 정도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자, 2분의 AT제곱. V0 적분하면 V0T. 그 다음에 부정상수 하나 더 튀어나오게 되는데 요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양변에 0을,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00 되고 R0가 되죠? 초기 위치입니다. 얘는. 그래서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임의로 어떤 뭐 벡터로서 가속도가 주어졌다 한다면은 속도와 위치에 대한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를 알면은 이와 같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제 1차원 운동에 대해서 가장 쉽죠. 1차원 운동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V는 어떻게 돼요? A가 그냥 상수니까 V는 V0 플러스 AT, 위치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AT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예요. 시간에 따라 가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변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A겠죠. 보시면 보세요. 이게 기울기 A니까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데 기울기 A인 1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색칠 TI에서 TF까지 적분해주게 되면은요. 자, 이걸 요거를 양변을 적분해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T1에서 TF까지 T1에 TI에서 TF까지 적분해주게 되면은 X 빼기 X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변이 델타 X 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이 시간 함수를 적분해주면은 그 시간 간격 동안의 변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치 시간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와 같이 포물선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개형이 이렇게 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역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요거는 이제 얘는 시간 속도, 얘는 시간 위치 그래프인데, 자, 이거를 연립방정을 풀어가지고 시간을 날려주면은요, 위치랑 속도에 관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는 a분의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x 빼기 x0는 여기서 이제 t로 묶어줍니다. t로 묶어주고 v0 플러스 2분의 at입니다. 자, 요 t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는 a분의 v 마이너스 v0. 자, 뒤에 거는 이거 빨리 정리해 보면은 2분의 자, t에다가 a분의 지금 v 빼기 v0잖아요. a 날라가고 정리해주면 v 플러스 v0가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는 v제곱 빼기 v0 제곱 2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a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2a x 빼기 x0는 v제곱 빼기 v의 제로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시간과 속도, 시간과 위치 관계식, 얘는 위치와 속도 관계식. 그래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 세 가지씩이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정리해 주면 이것도 지울게요. 이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서, 자,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의 3공식인데, 이거는 자다가도 여러분들이 잠꼬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등가속도 어떤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이 세 가지식을 중에 하나를 쓰면은, 혹은 뭐 같이 조합해서 쓰면은 모든 거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도 분석해 보면은 2차원 포물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들은 저 세 가지 식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 지구의 모든 물체는 자유공간에서 질량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진다. 9.8m/s 제곱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체든 큰 물체든 상관없이 9.8m/s 제곱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예를 들어 고대 과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큰 가속도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갈릴레이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죠. 질량이 상관없이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진다. 갈릴레이가 의문을 가졌던 이유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갈릴레이가 그렇게 생각했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M인 물체가 있고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질량 같으니까 똑같은 가속도 떨어지겠죠. 이건 뭐 상식이죠. 그쵸? 똑같은 가속도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살짝 이게 실을 가져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붙여보세요. 실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게 졸제 EM이 됐네. 그쵸? 만약에 질량이 큰 물체가 더 큰 가속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단지 실로 붙였을 뿐인데 더 이렇게 빨리 그냥 낙하해버리겠죠. 그쵸? 이거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혹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다가 갑자기 칼이 딱 있어요. 칼이 있어가지고 딱 끊어버리면은 갑자기 엄청 빨리 떨어지다가 스 느리게 떨어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사고 실험을 통해서 갈릴레이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갈릴레이가 밝혀냈죠. 자, 우리는 왜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힘의 방정식을, 뉴턴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릴 텐데, 모든 질량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동일한 9.8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어떤 사람이 옥상 위에 서가지고 공을 위로 V제로라는 속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공이 우린 상식적으로 어떤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이 최고 높이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시간을 물어봤네요. 자, 등가속도 운동인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뭐죠? 최고 높이 올라갔다라는 게 주어졌죠. 그러면 무엇이 최고 높이냐? 최고 높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아까도 물어봤는데 최고 높이다 라는 얘기는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죠. 최고 높이라는 얘기는. 그 사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 식을 이용하면 되냐면 속도와 시간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1, 2, 3번 중에 1번 공식이죠. V는 자, 여기 위치를 이제 먼저 좌표축을 설정합니다. 여기 위치를 y = 제로라고 놓고 이렇게 y축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V는 자, 초기 속도가 어떻게 되죠? 위쪽으로 V0죠. V0. 자, 가속도는 아래 방향입니다. 그쵸?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줘야 돼요. 부호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V0 플러스 AT인데 A가 마이너스 G예요. 무슨 얘기냐? A는 마이너스 G라는 얘기죠. 그쵸? 자,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는데, 자, V가 0이니까 T는 어떻게 돼요? T는 여기서 T0가 있으니까 T0는 G분의 V0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자, 사람의 손으로부터 동이 최고 높이까지 높이 h를 계산하시오. 자, 시간 계산했죠? 그럼 시간과 위치에 대한 식으로서 계산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좀 쉬운 방법, 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몰라도 계산할 수 있어요. 뭐냐? 역시 최고 높이죠. 최고 높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고, 높이를 물어봤네요. 그쵸? 아, 그래서 위치랑 속도 관계식, 세 번째 식이죠. 세 번째 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식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적어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은 뭐였죠? 2a x-x0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호 같은 거 잘 조심하셔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a는 뭐죠? 마이너스 g죠, 그쵸? 자, 나중 위치 여기죠, 여기. 높이 h라고 했으니까 그림상에서는 공의 위치가 y0죠, 여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h니까, 자, 나중 위치는 h입니다. 처음 위치는 제로죠. 자, 나중 속도가 제로예요, 그쵸? 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처음 속도는 v0죠, 그쵸? 자, 이렇게 식을 집어넣으셔야지만 틀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h로 물어봤으니까 부호 다 날려주고, 따라서 h는 2지분의 v0 제곱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시간 t에서의 위치를 계산하시오. 자, 이거는 시간과 위치 공식을 쓰면 되겠죠. y는 처음 위치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쪽 속도는 v0t. a가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g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D번 보겠습니다. 공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계산하시오. 여기에서 공까지가 L이에요, L. 그럼 내가 자, 마찬가지로 이걸 쓸 건데, 이 공식을 쓸 건데요. 자, 처음이 여기였죠. Y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마이너스 L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L. 지금 마이너스 L입니다. 나중 위치가 마이너스 L이죠. 그러니까 요 식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역시 A는 마이너스 G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 위치 마이너스 L이에요. 처음 위치는 제로죠.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 속도 몰라요. 처음 속도는 V0 제곱입니다. 이렇게 다 써주시면 돼요. 부호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호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서 V는 정리해주면은 루트 이쪽 넘겨가지고요. 2GL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은 좀 더 이제 클리어하게, 좀 더 이제 명백하게 이 식에 대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중요한 게 포물체 운동이에요. 지표면상에서 여러분이 공을 딱 던지면은 이와 같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날아갑니다. 자, 왜 이렇게 날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2차원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축, Y축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자,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G만큼,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G만 9.8m/s급으로 낙하하죠. Y축 방향으로 대해서는. 근데 X축 방향에 대해서는 가속도가 제로예요. 아무런 가속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면은 X축에 대해서는 등속 운동, Y축에 대해서는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성분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공을 세타만큼 각도로 V0 속도로 날렸어요.
그럼 초기 속도를 분해해 보면은 자, 이거 분해하는 거 혹시나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삼각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타예요. 자, 여기가 지금 V0입니다. 여기가 이제 VX0예요. 그쵸? 이게 그쵸? 이게 성분을 두 개 나눈 거니까 이게 VY0입니다. 자, 그러면은 X축 성분, 즉 아래로 되는, 그러니까 X축에 대한 성분은요, 빗면에다 코사인을 곱하면 돼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왜 그러냐면 코사인 세타가 빗면분의 밑면이잖아요. 그쵸? V0분의 VX0이니까 이 밑면은요, 빗면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면 되고요. 사인은 빗면분의 높이니까 V0분의 VY0죠. 그럼 VY0는 빗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이거는 항상 쓰는 이제 방법이니까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분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밑면에 해당되는 성분은 항상 코사인만 곱해주면 되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인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속도의 크기가 V0이니까 X축 성분, 처음 날렸을 때 초기 속도 X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 그쵸? Y축 성분은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초기 속도 성분이. 그쵸? 자, 그러면은, 자, X축으로는 등속이에요. 등속. 등속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축 속도는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항상 V0X가 유지가 돼요. V0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어느 시점마다 봤을 때, 각각의 시점마다 전체 속도의 방향을 접선의 방향이 되고요. 그 중에서 성분을 분해해가지고 X축 성분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쵸? 일정하게 이렇게 갑니다. 반면에 Y축 성분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G만큼, 그쵸? 가속도를 가지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를 보면은 VY는 V0 사인 세타에다가 초기 속도죠. 그쵸? 마이너스 GT 이렇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계속해서 아래 방향으로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크게 위쪽 방향으로 날렸는데 점점 크기가 줄어들다가 제로가 됐다가 더 줄어들고 점점 아래 방향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속력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위치는요.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등가속도 X축은 등속이니까 그냥 VT가 되겠죠. 그래서 X축은 V0 코사인 세타 T가 되겠고 그다음에 Y축은 등가속도 공식 쓰면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GT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와 위치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식을 가지고서 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동 경로죠. 이동 경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포물선을 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방금 전과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 자, 이와 같이 포물선 운동합니다. 그랬을 때의 최고 높이, 그 다음에 멀리 도달하는 그 도달거리, 그쵸? 지면에까지 도달하는 그 도달거리, H와 R을 계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얘가 이제 처음 성분이 V0 코사인 세타, VX0고요. VY0가 V0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성분을 분해합니다. 자, 처음에 물어보는 건 최고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죠? VY가 Y방향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죠. 그쵸? 따라서 아까도 했듯이 Y축 방향에 대해서 시간과 속도식을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Y는 Y0 사인 세타, 이게 초기 속도 마이너스 GT니까 자, 이게 이제 제로가 되는 그 시간이죠. 시간인데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건 시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치를 최고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세 번째 식을 쓰면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시간을
뭐 시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 계산해 보면은 시간도 계산해 보면은 t가 t0와 쓸게요. t0는 최고 높이 걸린 시간 이라고 한다면은 t0가 네, g분의 vz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금방 계산할 수 있죠. 높이는 세 번째씩 그렇죠. 세 번째씩 쓰면은 최고 높이에서 v0 vy가 제로니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g 그다음 h입니다. 이것이 나중은 제로, 처음 속도는 v 제로 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은요. 이게 B죠. 그쵸? 이게 B. 걸린 시간. B는 그래서 시간은 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예요. 그럼 내려올 때도 또 동일한 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대칭이거든요. 좌우기 대칭이기 때문에 2배의 T0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T0니까 이것이 G분의 2V0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달거리는요. 등속운동이니까 X축으로는 등속운동이니까 V0 코사인 세타만큼의 이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R은요. X 시간이죠. 그러니까 Vx가 일정하게 V0 코사인 세타이고 그 다음에 T가 그렇죠. G분의 2V0 사인 세타니까 정리해주면은 G분의 V0 제곱의 사인 2세타 2배하 공식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포물체 운동에서 높이 도달거리 계산하는 문제는 너무나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그 다음에 시간까지 계산하는 거, 시간 계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가속 운동 됐고요. 이번에 이제 원운동. 자, 두 번째 중요한 운동입니다. 원운동. 원운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쉬고 계속해도 괜찮나요? 네, 안 쉬고. 네, 오늘은 일단 상대 속도까지 하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운동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운동이 원운동인데 원운동은 뭐 지구와 태양을 도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줄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돌리는 거 혹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고전적으로는 원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운동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원운동을 이제 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등속 원운동. 그 얘기는 속력이 일정하면서 원은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이제 근사적으로는 등속 원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등속 원운동, 속력이 변화하면서 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체를 실어 매달아 놓고 돌립니다. 그러면 중력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등속 원운동.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물체가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속도가 변화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향이 변하는 거, 또 하나는 크기가 변하는 거,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속도 크기 안 변해 일정합니다.
그쵸? 그 속도의 크기 변화하는 가속도는 없어요. 자, 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가속도는 접선 가속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경우는 접선 가속도가 제로예요. 그리고 오로지 방향만 변하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지름 가속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원운동에서 특별히 이제 원운동에서의 중심을 향하는 지름 가속도, 그걸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 불러요. 그 원의 중심을 향한다고 해가지고 구심 가속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리피털 엑셀러레이션이라서 AC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름 가속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R분의 V 제곱이 되는데, 자,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원을 따라 도는데 반지름이 R이에요. 반지름 안에도 R이 원을 따라 돌고 있습니다. 위치가 계속 변하죠, 그렇죠? 위치도 변해요. 하지만 위치 크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계속 변하죠. 자, 그 다음 속도 보겠습니다. 속도는 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 지점이다, R1 위치다 했을 때에 요 지점에서 원이 접선이니까 요 방향에 향하겠죠. V1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위치가 여기로 왔습니다. R2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속도 방향이 요 방향이 되겠죠. 접선 방향이니까 V2입니다. 그렇죠. 자, 그 사이각을 델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변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R1에서 R2까지 변이는 R1의 끝에서부터 R2 끝점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 방향이 바로 델타 R 변이 방향이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은 뭐냐면은 위치에 대한 벡터들끼리 만들어 놓은 삼각형이고요. 자, 내가 속도를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로 떼서 이렇게 보면은 V1, V2,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속도의 변화죠, 그렇죠? 여기 벡터이니까 이렇게 벡터 표시 쓰고, 그렇죠? 그래서 델타 V는 이제 V2 빼기 V1, 그 벡터가 바로 델타 V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여기 90도, 여기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델타 세타면 여기도 델타 세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닮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같기 인간이 같기 때문에 닮음입니다. 길이 같고요. 길이는 이제 이등변이고요. 닮음이니까 닮음비에 의해서 닮음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가 R이죠, 그렇죠? 여기. 그다음 등속 원동이기 때문에 속력은 V를 일정합니다. 여기도 V이고 여기도 V예요. 여기도 R이고 R이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서 옆면의 길이, 변의 길이와 그다음에 요 길이, 그쵸? 그 길이 비율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옆변의 길이 V죠, 그쵸? V분의 요 사이, 요 거리가 델타 V 이랑 같습니다, 그쵸? 자, 요 삼각형의 비율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로부터 우리는 델타 V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R분의 V의 델타 R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건데, 자, 속도의 크기는 안 변했어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특히 물체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속도 방향이, 변화 방향이 아래 방향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변하는 정도는 요만큼 정도 변했어요. 델타 V만큼. 그러면은 AC는 물론 델타 세타가 좀 크지만 이게 굉장히 작다라고 해보면은 AC는요, 델타 T라는 동안에 델타 V, 얼마만큼 속도가 바뀌었냐, 그렇게 쓸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R분의 V의 델타 T분의 델타 R인데, 델타 T분의 델타 R이라고 하는 속도잖아요. 속도죠, 그쵸? 그래서 R분의 V 제곱.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같이 좀 기하학적으로서 구심 가속도, 중심을 향하는 그 가속도를 R분의 V 제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옹심만큼 중요해요. 왜냐면은 원운동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뭐 이게 전자기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심 가속도 식. 자,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자, 구심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그 등속 원운동에서는 지름 가속도는 없어요. D팀의 DV인데 그게 제로죠, 그렇죠? 속도가 크게 안 변하니까.
오로지 지름만 각도가 있고 그것이 R분의 V제곱인데, 그쵸? 그것을 우리가 또 특별하게 구심 가속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몇 가지 좀 물리량들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주기,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라는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원운동에서 물체가 한 바퀴 돌 동안 걸린 시간이에요. 그걸 주기라고 부르죠. 혹은 어떤 진동 운동에서 한 번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우리가 그것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t.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원운동 하는 데 있어서 이 속력 있죠, 속력. 속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은 t이고 거리는 2πr, 한 바퀴 도는 게 2πr이니까 t분의 2πr을 바로 원운동에서 속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기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본 식이고, 그 다음에 각속력이라는 그 물리량도 중요한데 아셔야 되는데, 혹은 각진동수 이렇게도 씁니다. 각속력은 각진동수.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정의는 뭐냐면은 단위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도를 얘기해요. 나중에 또 회전할 때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주기 동안에, 자, 각도는 이제 물리에서는 항상 레디얼 단위 씁니다. 레디얼 단위면 다 아시죠? 레디얼 단위는 한 바퀴 2파이를 이제 360도 한 바퀴를 2파이라고 두는 그 각도입니다. 혹은 뭐 이제 180도를 이제 파이라고 두는 이제 그런 각도가 되겠죠. 레디얼 단위 각도를 쓰는데, 자, 한 바퀴 도는 시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한 바퀴를 도니까 2파이 레디안을 돈 거잖아요. 이 t분의 2파이가 각속력입니다. 등속 원운동에서 각속력. 그럼 여기서 이 두 식으로부터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니까 v는 r오메가라는 식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등속 원운동에서의 각속력과 속도 관계식, 요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식들은 외우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R오메가, 이거는 원운동에서의 속도와 각속력과 관계식 이렇게 되고요. 자, 구심 가속도는 뭐였죠? R분의 V 제곱인데, 자, V가 뭐예요? R오메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R분의 R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R 하나 날라가고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얘는 엄청 중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원운동과 관련된 이런 공식들, 중요한 공식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등속 원운동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은 비등속 원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등속 원운동입니다. 원운동은 원운동인데, 다시 말해 원궤 돌다 돌긴 돌아요. 그런데 속력이 시간에 따라 막 달라져요. 쥐불놀이, 줄에다 매달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정하게 돌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갈 때 막 속력이 막 변해요. 자, 그러면은, 자, 여전히 원궤 돌다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방을 향하는 가속도가 있어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여전히 그것은 R분의 V 제곱입니다. 구심 가속도 크기는 R분의 V 제곱이에요. 중심을 향해서 항상 크기는 R분의 V 제곱입니다. 어느 순간의 속도가 이제 V라고 한다면은, 딱 요 지점의 속도의 크기가 V라고 한다면은 항상 R분의 V 제곱이 바로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속도가 변하죠, 그쵸? 아니, 속도의 크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접선 가속도가 있어요. dt분의 dv예요. v 속도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dt분의 dv가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접선 가속도가 있어가지고, 자, 따라서 at 접선 가속도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살펴보다 하면은요. 자, 아까 전에 각속력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메가로 표시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도예요. 아까 전에 좀 평균 각속도의 의미였고요. 왜냐면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는데, 실제 각속력의 정의는요, 회전 각도를 시간을 미분한 겁니다. 이 속도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나중에 회전할 때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 각 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속도는 마치 이제 가속도의 개념처럼 각속력을 한 번 더 시간을 미분한, 각속도를 시간을 미분한 것이고,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이건 회전할 때 또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비등속 원운동에서의 속도와 구심가속도, 접선가속도를 한번 이와 같은 물리량을 동원해가지고 표시해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속도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원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원운동하고 있는데, 자, 얘 이동거리 어떻게 되죠? 출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S. 호의 길인데, R세타죠. 그쵸? R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속도는, 이쪽 이제 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변이 S를 시간을 미분한 거니까, 변이라는 게 위치죠.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을 미분한 거니까, R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세타에 대한 미분 남게 돼서 R 오메가가 돼요. 아까랑 똑같죠? 등속 원운동이랑 똑같습니다. R 오메가. 근데 오메가 자체가 지금 막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오메가를 한다면은 그 시점에서 속도는 R 오메가이다라는 얘기죠. 자, 구심가속도는 여전히 R분의 V 제곱입니다. 근데 V가 R 오메가니까 역시 구심가속도는 똑같아요. 등속 원운동인 경우처럼 R 오메가 제곱 중심을 향해서 R 오메가 제곱이다. 자, 접선가속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접선가속도가 제로가 아니에요. 접선가속도는 AT는요, dt분의 dv, 속도의 크기의 변화는 시간 변화율이죠. v가 아까 전에 뭐였죠? R 오메가였습니다. 자, R 오메가 집어넣고 R은 변함이 없으니까 오메가 된 시간 미분이 한번 들어가겠죠. 요거는 바로 각가속도 알파의 의미입니다. 각가속도는 또 나중에 회전할 때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접선가속도는 AT는 비등속 원운동에서는 R알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비등속 원운동인 경우에서는 구심가속도랑 속도는 등속은 똑같은데 접선가속도는 얘는 이제 제로가 아니고 R알파로 이렇게 접선가속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가속도 크기는 각각들의 제곱해서 루트 씌워진 거니까 AC 제곱 더하기 AT 제곱이니까 R 곱하기 루트에 이와 같이 되겠죠. 오메가 4승의 알파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원운동까지 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 원운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네. 자, 기본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내용을 보면은 자, 역시 위치 함수로부터 속도와 그다음에 가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이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지름 가속도 이런 거 물어봤죠. 지름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전체 가속도 크기 또 물어봤어요. 자, 얘는 지금 원운동하는 그런 궤도인데 그런 이제 위치인데 비등속 원운동이에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어떤 이제 의도는 뭐냐면은 모티베이션 그게 뭐냐면은 동기 왜 이런 문제 제가 뽑았냐면은 이제 올해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어서 타원궤도에 대한 위치 함수가 다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토크 계산하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위치 함수로부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어떠한 또 다른 물리량들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기출문제 보면 가끔씩 나와요. 올해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 왜냐면 원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원운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원운동이냐? 자, 위치의 크기.
자, 위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은 R이 공통이니까 R은 끄집어내고요. 루트에 코사인 BT제곱 사인 BT제곱 BT제곱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의 제곱이죠. 코사인 BT제곱의 제곱 사인 BT제곱의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이니까 그냥 R이에요. 얘는 그래서 위치가 일정하게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그러한 경로를 따라 돌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반경이 R인 원을 따라 도는 그러한 이제 원운동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등속 원운동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일단 속도, 그 다음에 속력 한번 계산해 볼까요? 속도, 속력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번. 자, VT는 위치함수 그냥 시간을 미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은 이거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되죠? 안에 가운데 미분하죠? EBT가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EBRT 사인 BT제곱 EX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EBRT 코사인 BT제곱 Y 햇.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끝이에요. 끝.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속도는 이와 같이 벡터로서 단위 벡터로서 쓸 수가 있는데, 자, 속도의 크기. 자, 속도의 크기는요, 단위 벡터 표현했을 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루트 씌워준 거죠. 그러면은 공통적인 게 EBRT가 공통입니다. 공통되는 거 묶어주고 루트에 나머지 것들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사인 제곱에 BT 제곱, 코사인 제곱에 BT 제곱. 이거는 뭐 1이잖아요. 이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 EBRT. 그래서 속도가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차 함수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 비등속 원운동이구나. 속력이 점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러한 운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속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데 조금 미분이 까다로워요. 왜냐면 T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써주고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AT는요. 그래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건데요. 자, 일단 앞에 거 미분한 것끼리 한번 묶어주면은 EBR까지 사인 T제곱, 그 다음에 뒤에 것도 EBR T 없어지고 코사인 BT제곱. 자, 이게 앞에 거 미분한 거죠.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한 거 사인 코사인 거 뒤에 거 미분하면은 더하기 마이너스 EBT가 더 튀어나오니까 4 B제곱 R T제곱 코사인 B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곧바로 A 크기를 계산하시라고 안 물어봤고요. 자, 여기에서 지름 가속도의 크기랑 접선 가속도 크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좀 물리 센스가 있으시면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거가 바로 자, 이 방향이요 속도 방향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도 방향 일치한다는 얘기는 접선 방향이니까 접선 방향이면은 이거는 이제 접선 가속도, 그쵸? 요게 AT입니다. 얘는 이제 AT가 아닌 나머지니까 구심 가속도. 이거 잘 보면은 위치랑 방향이 방향 일치하거든요. 위치 방향이랑 얘는 이제 위치 방향이 중심 방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이거라는 것을 이제 물리 센스가 좀 있으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기 A를 계산하죠.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냥 맞바로 이거 X 앞에 있는 거 크기 제곱, Y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고 그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친절하게 먼저 지름가스 크기 계산하고 접선가스 크기 계산하라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용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름가속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정의 자체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일단 반경이 아래라는 거 알았죠? 이게 이제 위치를 해보니까 반경이 아래라는 거 알았으니까 R분의 V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 B는 어떻게 되죠? 계산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한 거 있으니까 4B 제곱 R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AT는 DT분의 TV예요. 그렇죠?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것인데 이건 뭐 그냥 EBR이지, EBR.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EBR 있잖아요. 그렇죠? EBR이 앞에 AT의 앞에 사인 제곱, 사인과 코사인 앞에 있는 거니까 크기가 역시 EBR이 되는 것만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가 공통인 게 4B 제곱 RT 제곱. 요거죠, 그렇죠? 그래 마찬가지로 요거가 이제 AR이라는 것을 여기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A는 얘네 다 수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느 지점에서의 속도 방향, 이로 방향이 되겠고, AT 방향과 중심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의 벡터 합이 A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 크기는 항상 수직이에요. 수직은. 그래서 AT 제곱, AR의 제곱이라서 공통인 게 EBR이 공통입니다. EBR로 묶어주고 1 플러스 EBR이 아닌 거 4 B제곱 T4승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여기까지 잘 푸셨으면은, 잘 푸실 수 있다면은 아주 실력이 좋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상대 속도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상대 속도. 자,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제가 그 강의 교재에도 써놨는데 여러분들 지하철 탈 때 무빙워크 보시면은 무빙워크 위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무빙워크에서 이제 뭐 걸어가거나 아니면 서 있으면은 뭐 그냥 보통 속도로 가는데 무빙워크 바깥에서 보면 엄청나게 빨리 가거든요. 왜냐면은 무빙워크 바깥에서는 무빙워크의 속도 플러스 그 사람의 속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느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관측자가 누구냐? 관성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좌표계가 다르게 되면은 속도 같은 거는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이제 벡터라인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좌표축이 달라지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속도 같은 것이 좌표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요 그림은 이제 나중에 상대론을 할 때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림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상대 속도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좌표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지하는 좌표계, 또 하나는 움직이는 좌표계가 있습니다. 정지하는 좌표계를 A, 움직이는 좌표계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좌표계 B는 정지 좌표계에 대해서 VBA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표기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속도에다가 첨자 뭐 PQ 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뒤에 거의 기준으로 앞에 거를 본 속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VBA라는 얘기는 A에서 B를 바라본 속도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T가 흐르게 되면은 지금 좌표계 B는요. 처음에 출발 지점이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얘는 속도 VBA로 오른쪽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VBA 곱하기 시간만큼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갔겠죠. 그렇죠. 위치가 변했습니다.
이 원점 위치가 오른쪽 이만큼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물체 P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P가 이제 어딘가에 딱 있어가지고 얘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막 어디 막 움직이고 있을 텐데, 자, 그러한 물체 움직임을 A가 바라본 것과 B가 바라본 것을 한번 따로따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 B가 한번 바라봤을 때, B가 바라봤을 때는 자기 원점에서 바라본 거니까요. 얘의 위치는 나의 원점에서 요 물체까지 향하는 벡터이니까 요 벡터죠. 화살표 F는 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에서 P를 바라본 위치이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화살표예요. 반면에 A에서 바라본 것은 A 원점에서 P를 바라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향하는 벡터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RPA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삼각형의 합의로서 표현되니까, 자, 보세요. A에서 P를 바라본 위치는요, 두 개 벡터를 더한 건데, 즉 B에서 P를 바라본 벡터에다가 요거 VBAT 이걸 더해준 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쵸? 명백하게 위치는 당연히 달라요. A에서 P를 바라본 것과 B를 P에서 바라본 위치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양변 미분했을 때예요. 양변 시간을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자, 위치를 시간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 P를 바라본 속도는 얘는 B에서 P를 바라본 속도입니다. 얘는 상수예요. 상수. 일정하게 지금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날아가고 V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갈래의 속도 변환식이에요. 상대 속도죠. 즉 A에서 P를 바라본 속도는요, B에서 P를 바라본 속도에다가 A에서 B를 바라본 속도를 더해준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해주냐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게끔 더해주면 돼요. 보세요. 자, A에서 P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 B가 들어가죠. 그래서 PB, BA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게끔 더해주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꼬리에 몇 개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느 특정한 관측자에서 바라본 어떤 물체의 속도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첨자를 잘 정리해가지고 첨자를 표현한 다음에 꼬리에 몇 개 더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해 보면은 자, 얘는 가속도가 되겠죠? 얘도 B에서 바라본 가속도입니다. 얘는 제로예요. 얘는 상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또 다른 좌표계에서 바라보든지 간에, 정지 좌표계에서 바라보든지 간에, 두 좌표계에서 측정한 가속도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뭐냐면은, 이 가속도는요, 나중에 운동망요식, 힘과 운동에 관련된 운동망요식에서 뉴턴의 법칙이죠. 운동망요식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따라서 움직이는 좌표에서 봐도 운동망요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속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대 속도 변화식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강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지금, 자, 지면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첨자를 잘 보세요. 자, 지면에 대한, 그라운드죠. 그라운드에 대한 리버, 강의 속도를 VRG 이렇게 썼습니다. 요 VRG 속도가 얼마냐면 3이에요, 3. 자, 그 다음에 보트가, 강물에 대한 보트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버에 대한 보트의 속도요. 그렇죠. 그래서 VBR입니다. 그래서 리버에 대한 보트의 속도 VBR은 크기가 6m/s인데 내가 방향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향 내가 막 바꿀 수 있고. 하여간 속력은 요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보트가 일부러 강물이 오른쪽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부러 살짝 상류를 향해 가지고 실제 보트의 방향이 정확하게 북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맞는 것이고요.
B번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냥 무작정 그냥 내가 보트를 북쪽으로 딱 향하게 되면은 나는 강물에서 밀려나겠죠. 하류 쪽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비스듬하게 실제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얘는 실제 방향이 위쪽을 향하게 되고요. 자, 그럼 두 케이스에 대해서 이 보트의 그라운드에 대한 지면에 대한 보트의 속력을 계산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요 케이스 A에 대해서 지면에 대한 보트의 속력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지면에 대한 보트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V의 보트 그라운드에 대한 보트의 속도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첨자를 이어가서 꼬리에 물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BR과 RG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V의 BR과 V의 RG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케이스 A번 보면은요. A번은 A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약간 비스듬하게 V에 BR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G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두 개 더한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히 북쪽을 향하게끔 VBG가 이렇게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가 또 세타입니다. 그럼 다 됐죠? 여기가 6이에요. 이게 3입니다. 따라서 6제곱 빼기 3제곱. 단위 생략합니다. SR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3루트 3이에요. 단위 미터 퍼 세크. 자, 세타는요. 세타는 지금 6대 3이니까 그냥 30도. 금방 알 수 있죠. 6대 3, 30도입니다. 빗면 그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B번. 자, 강폭이 90m이다. 시간을 계산하시오.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VBG 90이니까 D죠, D. 그러니까 90 나누기 3이니까 이게 10 루트 3입니다. 당연히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C번은 케이스 B예요. 케이스 B는 자, 이번에는 보트가 리버에 대해서 그냥 북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버에 대한 보트의 속도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라운드에 대한 리버의 속도가 오른쪽을 향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라운드에 대한 보트의 속도는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겠죠. 이걸 뭐 세타 2라고 한다면은 자, 이게 이제 요게 6입니다. 이제 요게 3이고요. 따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6제곱 3제곱이니까 여기서 해주면 3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의 계산을 물어봤죠. 시간이니까 역시 시간은 자, 속도는 VBG인데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는 세타 2에 대해서 코사인 요 길이가 그 빗면 곱하기 코사인이 이제 여기가 이제 90 D잖아요. D. 여기가 D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D죠. 이거 뭐 L이라 해볼까요? L? 그러니까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2가 D니까 이게 D 나누기 코사인 세타 2입니다. 속도는 VBG이고. 그리고 VBG 코사인 세타 2는 VBG 코사인 세타 2는 그냥 VB거든요. VR이거든요. 그래서 VBR분의 D가 돼가지고 90 나누기 얘는 6이었죠. 그래서 15m, 15세크죠. 15세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 전까지 첫 시간인데요. 거기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관해서 운동이 어떻게 기술되어지고 중요한 거 오늘 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과 그 다음에 원운동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우리가 상대속도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우리가 이제 힘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부분부터 다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